발표자분들은 이제 25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전에 타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박사님을 큰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M의 한혜진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이제 PM을 맡았고요. 수정 계획은 아직 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할지는 몰라서 어쨌든 계속 국가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제도를 팔로우하고 있는 연구자로 수정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어떠한 상황이 변했고 수정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21년 6월에 세워지고 나서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물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도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3년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이행 사항을 이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 또 수정 계획이 26년 6월까지 마련되어야 하는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나서 보통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관리기본법은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류와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부합성 심의 제도를 만들었고요. 부합성 심의 제도로 하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유형물관리 종합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밑에 하부계획이 수립됐을 때 부합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년 그 21년 11월에 그 이행 카드를 만들어서 이행 카드별로 매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연차 평가를 하고 있고 KI가 그것도 이제 1차년, 2차년 연차 평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잖아요. 변화가. 그것들을 어떻게 타당성 평가를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 있습니다. 부합성 심의 제도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이제 심의 대상은 국가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계획 17종 58번이라서 이걸 이제 부합성 심사를 각종 기관에 맡겨서 이제 부합성 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 이행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 11월에 155개의 이행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매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아마 유형물관리 종합계획도 이행 계획 평가를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3년 이행 평가가 지금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받았고 이제 심의가 저희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행상 평가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타당성 평가라는 건 사실 제도는 아니고요. 물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평가를 해서 수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렇게 전략계획의 타당성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사실 평가 지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KI가 환경부의 수요를 받아서 작년에 이제 제2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을 해서 타당성 평가 체계를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 후반에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2018년에 일어나고 한 6년이 지났는데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3년 정도가 3,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희는 어떤 여건 변화를 겪었고 그때마다 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속도가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고 기후위기다.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 속도가 빨라진 거죠. 저희 22년도에 이렇게 서울에 강남이 이렇게 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동시에 8월에 중부는 난리인데 우리는 가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재해를 입고 있고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 이 리스크를 해지하느냐 이것이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예측하고 빨리 대응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는 선제적인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국가 전략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것들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이 저희 이제 질문이 남은 거죠.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저희가 22년에 홍수를 겪었고 작년에도 이제 사망 사고가 있는 제방이 무너져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동시에 뭐 강주 전남에 이제 가뭄이 22년 하반기에 있었고, 그게 저희가 겪지 못했던 가뭄을 겪어서 산업용수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동시에 광주는 생활용수가 모자라고,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물을 먼저 공급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가치의 문제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전국적으로도 가뭄이 지역적으로 생기게 돼서 저희는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홍수 가뭄의 문제를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운용, 기재부 재정운용 계획의 예산 방향으로 딱 보시면 홍수와 가뭄에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모든 R&D와 모든 예산이 깎이는 와중에서도 홍수 가뭄 관련된 물 쪽의 예산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한 번에 부흥기라는 생각, 물관리 면에서는 부흥인가라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위험을 잘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 세계의 물의 위기가 사실 이게 이제 그 경제적 피해로, 사회 경제적 피해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산업의 피해가 상당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 같은 경우는 뭐 태국이나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국가 차원의 경제적 피해를 몇 조 원 이상 일으키는 이제 피해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가뭄 피해도 국내에서는 이제 공업용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뭐 단수가 일어났다거나 그래서 조업이 중지됐다거나 이런 거 거의 로컬리 뭐 일어난 일들이고, 저희 딱 피해는 있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나 대만에서는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생산 중단이 일어나서 이 경제적 피해가 파급 효과를, 그 산업을 거쳐서 이제 제2차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그래서 여기 산업 쪽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의 물 관리에 대한 재해를 ESG로 대응해야 된다. 이거를 재정적으로 신고를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ESG에 대한 제도가 원화된다 하다가 좀 미뤄지고 있지만, 물 관련돼서 자초자산의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파이낸싱하는 운용 회사가 이 산업에 대한 물 관리가 경제적 피해가 있고, 이것을 재정을 공시를 할 때 같이 공시를 하는 의무들을 부여하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물 관리가 공공 부문의 시설 관리의 투자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게 깊숙이 들어와서 산업 자체의 피해, 그래서 국가 전체의 피해가 자초자산으로 일어나는 그 부분까지 심화되고 있다. 그 부분까지도 국가가 이제는 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현 정부의 그 업무 보고를 보시면 여전히 이제 국가는 공공 부분의 인프라 공급 관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년간 한 번도 댐을 새로 짓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신규댐 10개소의 건설, 도시 빗물 터널, 재방수로 사업, 뭐 지류지천 정비 사업, 30개소 사업에 대한 이런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물 공급 쪽에서도 뭐 맑은 하이웨이 사업부터는 아시다시피 대구 치수원 이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유역간의 물이동 110km 도수걸 엄청 길게 깔아서 이제 물을 이동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고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금감위원회도 아마 관계가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하수 저류 때문에 만든다거나 해수 담수화 부분에 재이용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공급 중심의 전략으로 이미 업무들은 이제 전략이 전환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좀 더 자연성 회복 중심이었죠. 그래서 수요 관리가 더 중요하고, 이런 공급 관리보다는 수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부가 바뀌고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180도에 전환됐던 이런 전략들을 이제 국가계획 수정 계획에서는 어느 범위로 이것을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고 공론화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 LLM 모델과 요즘에 챗GPT 굉장히 이걸 안 쓰면 이제 초경찰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서도 모든 물 인프라 관리를 한다거나 어떤 홍수를 관리를 할 때 AI 기반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투자 방향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라서 이것들을 국가계획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고 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인구가 위기다, 저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물 위기 부분에 이 물 인프라에 대한 이런 위기 지방 소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뎁스 있게 공부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상수도를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한 데미지거든요.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하면 자본과 노동으로 움직이는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2040년에 가면 2030년도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데 저희가 이제 203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인구 위기를 어떻게 다운사이징을 할 것인가, 이 인프라, 우리가 물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빠른 고찰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재정 건전성이 연결이 되고요. 저희가 재정의 부족함이 여기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에서 저희가 인프라를 관리할 것인가, 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공급의 스탠스를 가지면서 스탠스를 가지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엄청 많이 공급해놨죠. 공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줄어들고 있죠. 지방의 소멸과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불경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유지 비용들이 다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방이 소멸하는 아주 작은 지방부터 이 총괄 금액이 늘어갑니다. 유지관리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요. 물을 쓰지 않으면 물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 수도관에서도 정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 처리 같은 경우도 유입량이 올게닉 카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잘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수의 수질도 나빠지고 수도의 수질도 나빠지는 이 위험성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건비 환경에 영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세가 작아지고 그리고 국가 재정도 사실은 건정 재정을 유지하게 되니까 국고 보조도 작아지고 지방의 세도 작아지니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나빠지죠. 이 다운사이징의 내용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고 미투에 대한 고민도 이미 미투를 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필요해서 현재의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관리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청도에서 충남의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을 위해서 MOU를 맺었고 2023년 5월에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DB를 구축하는 것까지 갔고 지금 이미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수도법 개정, 수도를 통합 관리하는 위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은 이제 국회가 이제 끝날 거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구 위기에 대한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경제 저성장, 다행히도 올해의 성장은 작년보다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경제 저성장의 기조는 저희가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 재정 쪽에서는 건전재정을 재정 준칙으로 해서 법률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빚의 프로포션을 늘리지 않겠다. 요 순에서 이렇게 재정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준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많이 받고 작년에도 많이 받긴 했지만 계속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는데 세금도 줄어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무한히 투자받을 수 없고 계속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반응이 똑같을 거라고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 축에 보시면 작년에도 굉장히 감소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하수도 시설이나 상수 시설이나 다 지방이 움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천 정비나 생태 쪽 사업까지도 포괄로 다 이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재정 건전성이 사실 물관리의 건전성을 같이 엄청 중요하게 됐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이제 모럴 해저드라 그래서 가난할수록 잘 못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의 보조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또 저희는 이제 그 기후 위기 때문에 홍수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사실은 23년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4년에도 21.9% 증가했습니다. 다 줄어드는데 환경부 예산이 물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6조 342억으로 23년 대비 22.9% 증가했고 여기 보시면 뭐 지방하천, 국가하천, 정비 사업에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예산 투자 방향 갔을 때 저한테도 이거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없이 사람들이 더 죽는다거나 저희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거는 돈을 더 받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성과평가나 이런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전략이 좀 물관리 계획에는 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물관리 업무가 거의 다 이양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어요. 포괄 업무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행안부에서 이제 이양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거의 집행률 위주로 그 돈이 내려갔는데 그 돈을 다 썼어? 라고 하고 있고 얼마 작년에 나왔던 예산처의 리포트를 보면 평가 다른 전문가들도 지방하천 내려갈 게 아니었는데 내려가서 지방에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게 과연 내려가는 게 맞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설문조사 점수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럼 이 지방 이양된 물관리 업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라는 건 사실 국가계획도 중요하지만 유형물관리 계획에서 좀 더 많이 돌아봐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다행히도 23년 말에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 보시면 6개 우선 투자, 지방 이양 사업에는 나는 6개는 우선 투자하고 얘네들은 내가 지켜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과평가를 볼 것이다 라는 지방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했어요. 거기에 저희가 3개나 들어갑니다.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상하수도 확충 부분을 6개 우선 투자 사업으로 딱 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성과평가 관리를 하겠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행안부 쪽을 제가 잘 못 봐서 아마 팔로우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에 또 저희가 새롭게 시작된 거는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밀고 있는 반도체 사업, 수소 전지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이 부분 거기에다가 AI 이제 기반의 사업들, LLM 모델이 아시다시피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으면 뭘 같이 먹냐면 물을 같이 먹습니다. 물이 냉각수로 사용돼요. 그래서 그 AI thirsty industry라고 해서 water thirsty 굉장히 물을 막 갈급하는 산업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이미 캘리포니아 뭐 이쪽에서는 AI 베이스로 움직이는 사업인데 물이 없어서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냉각에 증발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얼마 전에 23년에 나왔고 이게 이제 이 AI 산업이라는 게 자원이 굉장히 고갈하는 사업이다. 거기에서 수자원은 고갈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반도체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LLM 모델이 저희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에 쌓이는 순간
어마어마한 전략을 쓸 거고, 근데 전력 쪽에서는 이제는 이제 원자력, 소규모 원자력 쪽으로도 전력 발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물은 어디서 다 되나? 이런 고민을 저희가 같이 시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수소 에너지 사업도 보시면 수소 1톤 생산하는데 물이 9톤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중점 전략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물을 공급하는 베이스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2용 사업이나 뭐 저희가 담수화 사업도 생각하고 있지만, 수요 정리나 물 중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퍼지티브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정해서 들어와 있긴 하지만, 기업의 이 물 리스크들을 언제까지 대줄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게는 얼마큼 부담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다른 생활이나 농업이나 여러 가지의 용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물산업을 확장할 때 물을 공급하는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이 공급했을 때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건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 사회적 비용은 고민을 해보고 전략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가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마 다 아실 테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현 정부는 대응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래서 국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담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과제는 그런 내용도 많이 담았지만 좀 더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1차 계획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국가계획에 사실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에서 먼저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면 또 워러 거버넌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정량적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계획에서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럼 전망이 이제 기후위기 시나리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후위기 시나리오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했을 때 그럼 가투자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략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건 변화에 따른 그 전략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봤고요.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부분이 있네요. 기후변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를 내리실 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이니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넣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물 수급을 전망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거든요. 그 양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기후 시나리오 같은 불확실성, 저희가 그 깊은 불확실성, 딥 언서티니티가 있을 때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시나리오를 쓰지 않아요. 몇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넣어서 최적은 이거야,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로버스트 의사결정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돌려서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해가지고 가장 후회하지 않는 비용을 얼마일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로버스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지도 하지 않고 이제 계획에다 반영해서 이만큼 댐을 지어요, 수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재원을 받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수정 계획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어떤 시나리오를 쓸 것인가. 그럼 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 어떻게 물수급 전망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게 체계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계획했을 때 지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언제까지 국가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죠. 재정이 모자란데 어떻게 이제 물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넣었을 때 어디가 가장 우선 투자돼야 돼? 어떤 시설이 먼저 투자돼야 돼? 그 부분에 대한 미래 비용이 추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미래 비용을 추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얼로케이션하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국가계획에 수립돼야 되고, 나중에 이제 유형물관리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하실 때도 이런 부분이 고려된다고 보고, 어쨌든 재원은 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기후 기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빗물세를 만들 것인가, 부과금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전략도 마련돼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공공 투자로 가능할 것인가,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운사이징의 문제가 있었고 수도를 민간에 투자를 열었습니다. 컨세션으로. 그럼 저희는 당장 민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을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 인구 위기에 대해서 민간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깊이 고민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깝게는 지방이 이양됐던 그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률이나 사업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전략들을 국가로 다시 올린다든지 아니면 위험 물건을 종합기구에서 핵심 사업으로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계약에 대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호준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